몇 개월 전 빌라왕 관련 뉴스로 한국이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빌라왕들은 바지 사장이었고 그 뒤엔 조직적인 배후가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빌라왕들은 수백 채에서 수천 채를 소유한 걸로 나타난 만큼 그 피해도 엄청난 규모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전세제도의 한계점 때문에 발생했고 이렇게 큰 규모가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일 뿐 늘 벌어지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체 전세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며 왜 탄생하게 된 걸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전세시장입니다. 일단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고유한 제도입니다. 서구 국가들을 보면요, 보증금을 쌍방의 합의하에 인출 조건을 설정한 계좌인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임대 부동산을 훼손하였을 때 보증금을 인출하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증금을 임대인의 계좌에 넣고 임대인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형태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보증금의 규모가 서구 국가 대비 매우 큰 편입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계약마다 다르지만 월 임대료의 3배에서 6배 정도로 보증금 금액이 형성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세 가격 대비 월세 보증금 비율에 이를 전월세 전환 비율로 나누면 약 30배에서 40배가 나옵니다. 일반 주택만 이런 게 아니라 대체로 높은 편이에요. 서울의 A급 오피스가 약 10배, 대형마트가 약 14배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대 보증금은 임대 기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전자의 경우가 몇 년 전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갭 투자의 형태고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의 해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서구 국가들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 2개월치보다 좀 더 받는 선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임대료의 몇십 배가 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요구하죠. 이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매월 밀리지 않고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건물을 잘 관리해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 이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연체하는 문제죠. 우리나라는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가산금이나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지면 임대료 미납이 최선의 선택이 돼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했을 때 2-3개월이면 퇴거 조치가 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명도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서 기나긴 분쟁이 들어갑니다. 짧게는 반년, 길게는 몇 년이 걸리죠. 그 분쟁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는 데다가 새로운 임차인도 못 받으니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또 임대료 연체보단 덜 위험하지만은 임차인이 임대물인 집과 그 안에 기물들을 망가뜨리고 나가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 복구 비용이 몇 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죠. 결국 이 위험을 감당하려면 임대 보증금을 아예 높게 받는 게 최선입니다. 계약 기간 전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큼의 보증금을 받아버리면 임차인이 첫 달부터 월세를 안 내도 손해가 되지 않고 보증금의 규모가 커지니까 임차인이 야반도주를 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보증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라도 임대 계약을 성실히 지킬 요인이 생기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 서구 국가들의 경우 이 정도로 보증금이 크진 않습니다. 이건 그만큼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까다롭게 가려봤기 때문이에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임차인이 계약을 맺으려면 임대인에게 본인의 신원보증을 확실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소득이 얼마인지도 증명을 해야죠. 이를 위해서 임대인과 면접도 진행하고요. 즉 서구 국가들은 임차인의 신용을 증명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우리나라는 임차인의 신용을 서류나 증명 자료가 아닌 거액의 임대 보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임대제도가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서울과 도시들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죠. 그러다 보니 집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 국가들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주택 문제는 민간에 맡겨졌습니다. 고속 성장이 부적용이었죠. 이런 와중에서 민간의 임대인들은 끊임없이 몰려드는 새로운 인구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고, 그 와중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임대 보증금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한 거죠. 서류를 요구하기에는 당시 상황이 문서화된 계약이 일반화되기 전이었고 행정력도 낮았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반대급부로 임차인의 위험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거액의 임대 보증금을 빼앗기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증금이 법적 보호를 받기 전까지는 오로지 임대인의 신용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잘 지켜주고 계약이 끝날 때 임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 것이라는 신용 말이죠. 하지만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채무 계약에서 우선권을 가진 국가나 은행 등이 먼저 채권을 회수하고 임차인은 그보다 후순위다 보니 온전한 보증금을 받기 어려웠던 거죠. 그나마 임대차 보호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임차인도 확정 일자를 받아서 대항권을 제대로 확보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되었지만요. 그럼에도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임대인이 파산하는 건 본인도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도 파산하긴 싫으니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전세 계약이 아직까지 유지 가능했던 이유와도 맞물립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월세에 비해서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용 리스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 개념만으로는 전세제도가 왜 유지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월세 보증금 비율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고 임차인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낮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것보다 보증금만 많이 받는 게 높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거둘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60%라면 임대인 입장에선 40%의 자본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데다 집값이 20%만 올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무려 50%가 됩니다. 그래서 월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낼 자본이 있다면 그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월세를 줄이는 게 유리하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전세 가구의 비중입니다. 통계청의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75년 전세 가구의 비중은 약 4.8%에 불과했지만 85년엔 8.3%, 95년엔 16.1%를 기록했다가 현재는 15.1%로 완만하게 하락 중입니다. 8, 90년대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목돈을 모은 사람들이 많아진 덕분이죠. 또 지난 수십 년간 금리는 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해왔습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선 자금 조달이 더욱 쉬워진 셈이니 전세 선택이 훨씬 유리한 방안이었고, 임대인들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기만 해도 돈을 버는 셈이니 서로가 윈윈이었던 계약인 거예요.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전세자금 마련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전세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그동안 역사적인 수준으로 낮았던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전세 계약이 임대인에게나 임차인에게나 윈윈의 계약이 아니게 된 거죠. 임차인 입장에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금액이 월세를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더 이상 유리한 계약이 아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임대인 입장에선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전부 다 하락한 것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임대인들 또한 부채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 비용 상승이 부담되고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큰 금액을 당장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심지어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들도 속출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경우 채무 불이행이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이처럼 전세제도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금리는 지속 하락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어긋나면서 윈윈이었던 제도의 취약점이 매우 커진 것이죠. 장기적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은 많지만 그리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제는 신용의 측면에서 임대인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전세제도 유지의 조건들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천천히 전세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전세제도가 원래는 대중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또한 되돌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